무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버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그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하마드 깐수. 아버지는 선교사 출신 필리핀인, 어머니는 레바논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무하마드 깐수가. 깐수가 된 거죠. 네.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Y대학교의 어학당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그 어학당에 입학한 지 5년 후에 우리말로 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뿐만 아니라 무려 12개 국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등등. 그리고 또 사립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는데 수강 신청만 하면은 매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16살 연하의 간호사 출신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로맨티스트 겸 천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썬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을 제가 지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정수일.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네. 조선족 최초로 베이징대의 아랍어 학과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엘리트 조선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귀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몰래 넘어옵니다. 자, 태생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과정 모든 게 다른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깐수네. 젊었을 때 한인물이다. 아랍 사람 같아. 뛰면 정수일. 코스열 붙이면 깐수. 뛰면 정수일. 동물인물이었나요? 그렇죠. 헤어라인. 아니 자, 이게요? 지금 놀래잖아요. 네. 아예 다른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이란. 아, 이거 너무 놀라운데? 자, 이슬람 문화 한국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면서 문명 교류사에 있어서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깐수 교수가 간첩이라니 학교, 제자 그리고 학계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진짜가? 단국대 교수 무하마드 깐수 씨는 외국인이 아니라 본명이 정수일인 남파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으면서도 이상하죠. 외국인 같이 생겼는데. 정수일의 또 다른 이름 무함마드 깐수 교수는 동서문화교류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신라 아랍어 아까 교수는 책이네요. 학생들 사이에 꽤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이 아랍인 교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이라 아주 깜빡 믿고 있었다고. 요새 또 뭐 외국에도 막 돌아다니고 했다서 국제적인 이제 학자로 크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지 뭐. 북한을 떠난 뒤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레바논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이른바 국적 세탁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주위 사람은 물론 8년 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마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필리핀 국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남한 정세 정보 수집에 주력해 왔으며 정수일 씨는 조선족 출신 중에서도 가장 뭔가 엘리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인재 중에 인재였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나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다라고 이제 당당히 소신을 밝히면서 1963년에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높은 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았거든요. 왜? 북한이 당시 그때 반종파 투쟁 이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그때구나. 연합한 거예요. 밀어내고 이제 순종주의를 강조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지만 너는 어차피 우리와 다른 계열, 다른 파니까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재직을 하는 도중에 1963년
김일성을 방문한 그런 아랍 대표단의 어떤 통역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김일성 통역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1호 통역. 저기 지금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에요. 저 이집트에서 대통령이 왼쪽에 나왔어. 김일성이네요. 또 당시는 북한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깐수 씨야말로 당시 북한 내에서는 아랍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이 아랍어과 교수가 어떻게 해서 간첩 일을 했을까? 이 정수일이 아랍어는 물론이고 외국 언어, 여러 가지 언어에 되게 능통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그 조선 노동당 눈에 딱 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엄청난 인텔이잖아요, 이분이. 네, 아랍어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간첩으로 발탁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이 사람한테 4년 5개월 그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을 한국에 보낸 거죠. 와, 센스가 좋았다. 비운의 천재 정수일 그가 4년 5개월간의 혹독한 간첩 교육을 마친 뒤에 드디어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첫 번째 임무가 뭐였습니까? 정수일이 첫 번째 받은 임무는 레바논 국적을 취득할 것. 1979년 1월에 공작금 $10,000를 가지고 레바논에 도착해서 친북 단체인 레바논 조선 친선 협회 그리고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무하마드 깐수라는 실존하는 인물로 실존 인물이야. 중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어딘가에는 무하마드 깐수가 살고 있었지. 깐수가 있는 거지. 그 실존 인물로 바로 일화 가능한. 이 정 씨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국적 세탁을 한 번 더 해야 안전하다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필리핀 여권 영상에서 봤잖아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렇죠. 결과적으로 필리핀 국적 세탁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처음에 튀니지, 말레이시아, 호주, 파푸아 뉴기니까지 가요. 파푸아 뉴기니? 네, 인도네시아 등등을 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와. 신분 세탁을 하려고, 국적 세탁을 하려고. 근데 다 이제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필리핀에서 가까스로 1983년 4월 필리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필리핀 국적의 레바논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보세요. 두 번 했네.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레바논 사람으로 그리고 필리핀 국적으로 두 번 세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에서 외교관을 하다가 평양으로 돌아와요. 평양에 교수를 하다가 다시 간첩을 발탁해요. 그러니까 총 4번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와. 엄청나다, 이건. 이 깐수 교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간첩 활동을 한 게 뭐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깐수 교수가 잡지나 신문 기사들을 자기가 스크랩을 해서 보낸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신상옥, 최은희의 최근 소재지, 서울 판문점 검문소 및 방어벽 실태, K1, A1 전차 생산, 군사장비 도입 계획. 이거는 간첩 활동이야. 제목만 들으면은 다 어떤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 신문 기사예요. 네, 맞아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12년 만에 체포가 되긴 했는데 체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누가 상상했지, 이거? 이게 어떻게 이 무하마드 깐수 교수가 12년간 안 들키고 있다가 체포가 되었을까? 바로 팩스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팩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7월에 체포가 됐잖아요. 4개월 전으로 시간을 쫙 돌려볼게요. 4개월 정도 알았구나. 네, 서울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시청 앞에 지금도 있는 그 프라자 호텔에서 뭔가 중요한 첩보를 안기부가 감지해냅니다. 프라자 호텔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남한의 주요 정보,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를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누군가가 보낸다. 갑자기. 근데 이거는 갑자기. 사실은 팩스는 다 기록이 남아요. 통신 같기 때문에 안기부가 그 주변에 CCTV를 쫙 깝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해내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프라자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팩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그 외국이 어느 쪽이냐면 이 아랍권 외국인 같다. 어머예요. 국정원이 안기부가 몽타주까지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몽타주까지 만들면서 누가 봐도 몽타주가 깐수 교수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기부가 깐수를 그리면서 하지만 깐수라고 깐수는 생각을 아니에요. 못했던 거야. 아예 연관상이 없었던 사람이 왜냐면 깐수는 그 깐수거든. 다른 사람 있겠구나 그냥. 예. 그래서 누가 봐도 깐수 같은 몽타주를 그
프라자 호텔 관계자들에게 다 줍니다. 뭐 로비랑 이런 데 돌렸겠죠. 자, 그때부터 안기부가 그 프라자 호텔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4개월간 그게 이어집니다. 4개월 뒤 바로 7월 3일 낮 12시가 지난 시각 플라자 호텔 로비에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외국인이 호텔 로비로 들어와서 섹스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호텔 종업원이 딱 봤어. 호텔에서 쓱 꺼냈는데 너무 똑같아. 어떡해요.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어. 왔어. 그러니까 호텔 종업원은 이분이 깐수 교수라는 건 몰랐는데 몽타주가 너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여기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팩스가 고장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가서 신고하는 거. 안기부에 신고를 합니다. 몽타주랑 똑같은 남성이 팩스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붙잡힌 게 알고 봤더니 무하마드 깐수 교수였죠. 깐수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만 깐수 교수가 지금까지 밝혔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의 연구 실적만 빼고 바이오그래피. 그의 본적, 뭐 예를 들어서 고향, 국적, 뭐 취미생활, 이름, 한국어 실력 만들어진 거구나. 다 가짜였고 그냥 팩트는 난파 간첩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안기부도 놀라고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놀랄만한 그런 검거 사건이었죠. 일단 뭐 어쨌거나 이제 한 나라의 정보를 빼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첩 신분이 들통난 후에 어떤 좀 처벌을 받았어요? 간첩으로 체포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무려 12년간 위장 간첩으로 대한민국의 정보들을 북한으로 직접 빼돌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형? 그때 당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서도. 12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형이 구형됐는데 형량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깐수가 국내에서 12년간 간첩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년형 똑같이. 그러니까 12년. 그런 의미를 그때 재판부가 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12년간 간첩으로 생활했던 기간만큼 12년간 수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속죄하라라는 의미로 굉장한 선처를 해준 거예요. 이례적인 선처. 그러니까 무기로 감형 정도가 보통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왜 선처를 이렇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바뀝니다. 첫 번째, 다들 말씀하셨듯이 북한으로 열심히 나르긴 했는데 그다지 그걸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간첩은 맞지만 국내에서 그간의 연구한 업적들이 너무 국내 학계 발전에 탁월하다. 기여를 했다. 세 번째, 전향 의사를 밝혔다.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예, 결국에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세 가지가 참작이 돼서 이걸 기소하는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 형량을 때리는 법원 입장에서 다 이 사람은 좀 봐줘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공감대가 있습니다. 묘하다. 진짜. 이렇게 학문에 대한 열정도 많고 제재에 대한 사랑도 있고 나의 연구에 대한 애착도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바로 이북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처음에는 전향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논문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전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 남한에 있는 아내. 이 나쁜 남편에게 속아서 우리 남편은 아랍인인데 국적이 필리핀이에요 라고 12년간 남편한테 까마득하게 속고 살았던 그 불쌍한 어린 아내. 난 그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그 아내 때문에 깐수 교수님이 전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 여기 제가 아내에게 보냈던 옥중에서의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의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에게 인고의 쓰라림을 더 이상 안겨주지 않기 위해 나를 잊어달라라고 단장의 절규를 한 바 있소. 단장의 절규. 그러나 당신은 기다림으로 잊음을 멀리하겠다고 정녕 기담 같은 큰 사랑으로 내게 화답해왔소. 사실 하염없을 기다림이란 그 자체가 그리움이고 외로움이고 괴로움이 아니겠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그 괴로움인 기다림을 선택했어. 그 문학이네 문학.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시네. 주옥 한편의 같다. 문학이고 그냥 지금 교과서에 실어도 될 것 같은. 아니 학자의 글이 아니야. 이건 진짜 문학인데? 무하마드 깐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때 당시 초기 깐수에게는
평양에 있는 내 아내가 있고 평양에 있는 내 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공작을 위해서 이용해 버리고 버릴 공작에 안타깝지만 희생될 여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년을 같이 살고 12년간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 모든 걸 속였다라는 아내의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아내가 지금 깐수 교수님의 편지처럼 기다림을 택합니다. 나만의 아내가 매달 2번씩 면회를 오고요. 편지를 보내고요. 지극한 옥바라지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남자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성에 감동한 깐수 교수님이 96년 11월에 아내 때문에 전향서를 제출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정수일 교수님의 사모님, 이 편지의 주인공인 만났어요? 사모님께 전화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계세요? 네, 자택에 계신 교수님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제가 그 사모님에게 길게 안 묻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사모님을 철석같이 다 속였는데 어떻게 그런 기다림을 택할 수 있었는지 미울 수도 있는데. 남편이 전향하게 된 이유가 학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자 때문입니까? 연구 실적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쑥스러운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을 사랑해서죠? 라고 물어보니까 통화하는 뭐 한 10여 분 동안 가장 밝고 소녀 같은 목소리로 웃으시더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거네. 그게 정답인 거죠.